네, 지지율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요. 먼저 당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야 당연히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민들 목소리에 경청해야 하고요. 다만 지금의 지지율의 변화가 특정한 어느 하나의 정책 이런 거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당이 이 사항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 네. 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상사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변인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예. 2016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10개월 만에 지금 이 당 지지율이 반전이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지율이라는 것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추세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추세가 지금 민주당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미래통합당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세의 원인이 뭐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인데요. 부동층이나 중도층은 얼마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서울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빠집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로 30대가 상당 부분 이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세하고도 굉장히 연동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없고 가격이 급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핵심 지지층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상황. 반전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본적인 어떤 쇄신의 요인들이 작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주 이 여론조사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사실 등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 여론조사 따르면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앞질렀다고 하는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순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도 40% 깨졌다고 하지만 또 50%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 이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민주당의 지지율 확 빠진 게 지난 10월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죠.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국 전 장관 때 왜 빠졌어요?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서 공정의 문제 나오면서 지지율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 그렇게 해서 이제 장관 그만두고 다시 인사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난 걸 수도 있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표면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빠진 대통령 지지율이 확 빠진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이게 과연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 여권 일부에서 8만 9초면 집값 안정될 거다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초면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해가 잘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등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란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청와대 정책 기조는 예전과 그대로 바뀌지 그냥 갈 것 같은데 이 상태로라면 부동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잘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예전 총선 전처럼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또 헛발질을 해서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일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금 지지율 관리에 비상에 걸린 거죠. 네, 지지율 좀 꼼꼼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을 했는데 조국 사태 때로 돌아갔습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치예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볼 때 이 퍼센트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추세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반등의 추세가 보이지 않고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이 전부 하락하는 추세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앞서 김태현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사태 때나 그럴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하락해도요. 그 빠진 지지율이 야당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무당층으로 많이 가버렸거든요. 네. 야당이 이 빠진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이 딱히 잘한다, 뭐 대한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사 이익은 누릴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반등의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저는 기계적 반등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 하락 신호가 계속 오게 되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힘을 밀어주려는 심리가 발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계적 반등은 추세를 전반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사 기조나 여러 가지 정책 변화는 상당히 약화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가장 집중해야 될 사안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에서 바뀐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결국 인사거든요. 김현미 장관까지 이 인사의 어떤 변화 기조가 가지 않는다면 이 같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해 봅니다. 네. 네. 우리 패널분들이 지금 그 분석을 해주신 거는 이 문제는 부동산 전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을 이제 거듭 발표할 때 보면 조금씩 구멍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은 두 의원 모두 이제 정책이 잘 될 것이다. 뭔가 희망 섞인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성준 의원도 뭐 집값 안 떨어진다고 뭐 얘기했다가 8말 9초 되면은 집값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 뭐 희망 섞인 어떤 예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뭐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섞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소구력 있게 접근이 되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느냐가 문제인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에서 야당 쪽에서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김현미 장관의 어떤 정책 기조는 세금 위주의 이런 규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개입하면서 사실상 공급 확대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제 나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빨리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전세 문제가 나옵니다. 전세 월세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라든가 서민들 여기에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 매물이 없어질 경우에는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지층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실질적인 어떤 점검을 당이라든가 뭐 정부가 전체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해서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지지율 속에서 가장 좀 뭐 걱정한다고 할까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아지는 그 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사실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인데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을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었겁니다.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바라보고 이제 여당에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아래로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내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생겨요. 왜냐?
문재인 정부는 5년으로 끝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 정부는 계속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청와대를 그냥 따라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가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대통령 계속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해야 되나? 다른 목소리를 내야 되나? 라는 얘기들이 당내에서 부흡을 나오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레임덕이 시작이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도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을 벌써부터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레드팀. 그러니까 뭐 그 군사 훈련할 때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군은 블루팀, 저쪽은 레드팀에서 우리 군사 훈련 중에 작전 중에 이게 부족한 부분이구나 해서 레드팀, 뭐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아니야. 우리 반성할 일이 아니야 이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차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라고 보는데 레드팀이 필요하다. 더 강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쪽은 아무래도 친문 주류보다는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을 급등시키고 있는 존재감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쪽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 입장에서는 차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 정권이 승계되었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더 가혹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왔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릴 때 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더라도 이재명 걔가 해주면서 새를 불리고 대안이 필요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이 박범계 의원이나 친문 주류로 속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레임덕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지율 약화 현상을 최대한 정권 후반부까지 이어가야만 주류 안에서 또 다른 계승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역대 우리나라의 정권 승계, 민주화 이후의 승계 구도를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완전히 점 찍어서 주류에서 주류로 정권이 이양된 사례보다는 주류 내부에서 비주류로 정권이 이양된 사례가 더 많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지지율 변화 추이에 따라 당내 비주류 의원들, 지금까지는 거의 민주당의 친문 말고 다른 계파가 있기나 했나 이런 분위기였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의원들, 이재명 계, 또 다른 계파 의원들이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 또 친문 안에서도 완전히 친문으로 똘똘 뭉친 분들 외에 이 친문에서 다소 이완돼 있는 분들이 혹시 다 이탈하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구도와까지 연결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네, 교수님한테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자성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정당 계열이 이제 민주당의 전형적인 강점이며 특징 중에 하나가 치열한 논쟁 속에서 사실은 문제를 해법을 찾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냥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국민들은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적 쇄신, 국정 기조의 어떤 쇄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만 상황의 어떤 반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적 쇄신도 사실 노영민 실장에서 지금 막혀 있거든요, 흐름이. 이런 부분 자체도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좀 점검을 해서 이 마지막 후반부가 이제 어떻게 여하이 이제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권 재창출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구성원 전체가 좀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또 상대방이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36.5%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당이 지지율이 높아진 거는 가만히 전략을 썼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줄곧 두 자릿수의 격차를 유지하다가 민주당이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통합당이 역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통합당이 흩어졌던 보수 지지 세력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가만히 전략 때문에 진짜 반사이익을 본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현재로서는 가만히 전략이 맞죠. 가만히 전략도 전략이에요. 저는 좋은 전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에서는요 호감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비호감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일단 단점을 없애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의 탄핵 이후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 4개 연속으로 지면서 탄핵위원회 3개군요. 3선거 연속으로 지고 지난번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미래통합당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호감도의 시작은 뭐예요? 막말, 거친 언사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미래통합당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말실수가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윤희숙 의원의 저 국회 5분 연설 이후에 저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괜히 극우 유튜브 방송 나가고 페이스북에서 막 글 써가지고 내가 뭐 자극적인 걸로 보도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쭉 퍼지면서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말들이나 막말이 크게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만히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을 발목을 잡고 있을 때 그 단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사회를 본 건 맞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전략이에요. 그럼 민주당 구성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미래통합당 그럼 이 가만히 전략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건 이제 미래통합당의 하나의 숙제인 거죠. 네.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당으로 가야 네. 그래야 수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겁니다. 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통합당이 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광주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령의 5.18 정신도 이제 기입을 하는 그런 호남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죠.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바로 가가지고 이제 수해 복구 노력을 했던 것들도 네. 유효하고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중도화 전략과 함께 호남에 구애하는 이런 전략들이란 것이 지금의 어떤 지지율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저는 뭐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누가 잘하느냐가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돼야만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어느 기반을 갖고 있다. 그것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여야 정당과 대통령 지지율로 요동치는 민심 분석해봤습니다.